러시아가 진짜 무서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동해상 작전 직후 러시아 함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무서워요. 놈들은 유령입니다. 처음엔 황당한 소리로 치부됐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체급 차이가 10배나 나는 디젤 잠수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전 개시 단 몇 시간 만에 세계 최강 러시아의 핵잠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승조원들은 증언합니다. 한국군은 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졌다고. 도대체 그 깊은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심해에 퍼진 한국 공포의 실체 지금 공개됩니다. 2026년 1월에 북한 신포항. 제가 서 있던 지하 벙커는 환기시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매캐한 기름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제 눈앞에 놓인 그 물건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잠수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바다에 띄우는 거대한 강철관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북한이 전 세계에 자랑스레 공개했던 신형 전술핵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이 제 눈앞에 흉물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실체는 처참하더군요.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억지로 절단해서 미사일 발사관을 우겨넣은 탓에 함체 곳곳에는 조잡한 용접 자국이 지렁이처럼 흉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공학자인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저 기형적으로 튀어나온 엉덩이 같은 발사관이 물살을 가를 때마다 얼마나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낼지 말입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리자 뒤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이자 이번 비밀 작전의 총책임자인 이고르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밍크 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손에는 간 내린 뜨거운 홍차를 들고 있더군요. 전쟁터가 아니라 오페라 극장에 온 듯한 그 여유롭고 오만한 표정이라니. 알렉세이 대령, 자네는 항상 너무 예민해. 저 웅장한 자태가 안 보이나? 저는 참지 못하고 태블릿 PC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으니까요. 제동님, 웅장한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유체역학적으로 이 설계는 재앙입니다. 자망하는 순간 소음이 130데시벨을 넘길 겁니다. 이건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며 다니는 꼴이라고요. 한국 해군의 손아에 걸리면 5분 안에 격침당합니다. 우리 승조원들을 저런 고철에 태워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이고르 제독은 그저 찻잔에 김을 후 하고 불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아주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알렉세이, 자네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땄다지? 그래서 문제야. 숫자만 보고 정치를 못 보니까. 그는 천천히 걸어가 북한 잠수함의 차가운 외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 말이죠. 잘 듣게. 이 배의 목적은 은밀한 침투가 아니야. 바로 공포지. 저 투박한 발사관 안에 핵탄두가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놈들은 이 소음 덩어리를 무시할 수 없어. 아니, 오히려 시끄러울수록 좋지. 놈들이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하게 만들 테니까. 그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명쾌했습니다. 기술적 결함을 심리적 무기로 포장하는 그 궤변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로 소름이 돋았던 건 그 다음에 이어진 그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고르 제독은 빙긋 웃으며 지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동해의 검푸른 바다를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흥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야, 대령. 자네가 걱정하는 그 소음이 바로 우리의 미끼야. 미끼라니요? 생각해보게. 시끄러운 술 주정뱅이가 골목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은 모두 그쪽만 쳐다보겠지? 바로 그때 진짜 살인자는 그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는 거야.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작전의 진짜, 아니 끔찍한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저 낡은 잠수함은 그저 한국 해군의 시선을 끄는 광대였습니다. 한국의 최신의 잠수함과 구축함들이 저 시끄러운 미끼를 탐지하고 조사하기 위해 몰려드는 순간 그 뒤에서 진짜 포식자가 나타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고르 제독이 지도의 한 지점을 쾅 하고 내리찍으며 말했습니다. 벨고로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조용한 우리의 핵잠수함이 북한 놈들 10km 뒤에서 매복한다. 벨고로드. 길이 184m,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괴물. 심지어 무인 해거래 포세이돈을 탑재해
해안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자 금기어. 그 최강의 전략 무기를 고작 한국 해군의 데이터를 훔치는 데 쓰다니요. 한국 놈들의 잠수함이 북한 배를 쫓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벨고로드는 그들의 측면을 잡고 모든 음향 정보와 작전 패턴을 낱낱이 털어낼 거야. 이건 사냥이 아니라 완벽한 해부 실험이 되는 셈이지. 제독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젤 엔진이나 돌리는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따위가 원자력으로 무한히 기동하는 러시아의 최신의 핵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논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눈치챈다면요? 그들의 잠수함 기술도 꽤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찻잔을 받침대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껄껄 웃더군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농담을 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발전? 알렉세이, 자네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우리 러시아가 잠수함을 만들 때 조선 놈들은 나무 뗏목이나 띄우던 시절이었어. 디젤 깡통 엔진으로 핵잠수함을 잡겠다고? 그건 과학이 아니라 망상이야. 그의 말이 맞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스펙, 역사, 그 어떤 데이터를 대입해도 한국이 이 함정을 빠져나갈 확률은 0%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짠 이 치밀한 양동작전 앞에서 한국 해군은 그저 독 안에 든 쥐신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출항 준비해. 놈들에게 진짜 공포가 뭔지 그리고 진짜 기술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자고. 제독의 명령이 떨어지자 벙커의 붉은 비상등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그 나무 뗏목의 후예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어떤 칼을 갈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독이 그토록 신봉하던 과학과 논리가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침묵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지게 될지를 말이죠.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제독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라도 그 출항을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스크류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류가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벙커의 두꺼운 외벽을 뚫고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장송곡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정보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제독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찬 공학자의 양심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자살행위야. 소음 덩어리인 북한 잠수함과 덩치만 큰 벨고로드로 유령을 잡겠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이라도 다시 돌려볼 요량으로 메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 단말기에 1급 기밀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창이 미친 듯이 깜박이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보국이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의 서버를 해킹해 빼내온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따끈따끈한 첩보 보고서였습니다. 파일의 제목은 작전명, 침묵의 상어, 작전 결과 보고서. 미 해군이 괌 인근 해역에서 실시했던 대잠수함 추적 훈련의 결과 보고서였죠. 저는 무심코 파일을 열었다가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아니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문장이 그곳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겟명 대한민국 안무함. 추적 결과 실패. 특이사항 훈련 기간 27일 동안 LA급 핵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은 안무함을 단 한 차례도 탐지하지 못함. 해당 구역의 해양소음 데이터 분석 결과 안무함의 기동 시 진동 개수는 제로에 수렴함.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말기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일 정도였죠.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LA급 핵잠수함은 전 세계 바다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심해의 귀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코앞에서 디젤 잠수함 하나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27일 동안이나 말입니다. 진동 개수 제로. 엔진을 끄고 매복한 게 아니야. 기동 중인데도 소리가 없었다고? 이건 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냥 바닷물 그 자체 혹은 물속을 떠다니는 블랙홀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당시 훈련을 지휘했던 미군 전 대장의 코멘트가 붉은 펜으로 거칠게 적혀 있었습니다. 놈들은 유령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소나 화면은 놈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보여주는 가짜 그림에 불과하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당장 알려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작전의 유불리를 떠나 아군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헐레벌떡 제독실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제독님, 당장 작전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함대를 돌려야 합니다. 이고르 제독은 창밖으로 출항하는 함대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고 태블릿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미군조차 놈들을 놓쳤습니다. 안무함은 우리가 알던 그 깡통 디젤함이 아닙니다. 놈들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순간 사냥을 당하는 건 벨고로드가 될 겁니다. 제독은 귀찮다는 듯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보고서의 문장들을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끄럽던 벙커의 환풍기 소리마저 멈춘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죠. 제독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지더군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보고서의 마지막 장 미군 전 대장의 코멘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오만한 이고르라도 데이터와 팩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모한 도박을 강행할 지휘관은 없을 테니까요. 알렉세이 대령. 한참 만에 입을 연 제독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진지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국 놈들의 기술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군. 진동 계수가 제로라니. 이건 우리가 10년 뒤에나 목표로 했던 수치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벨고로드를 철수시키고 그래서 더더욱 가야지.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제독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미군이 못 찾은 유령을 우리가 잡는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나? 크렘린의 늙은이들이 내 발등에 키스를 할 거다. 하지만 제독님, 탐지가 안 된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미끼가 더 필요한 거야. 제독은 태블릿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끔찍한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북한 놈들에게 통신을 보내. 예정된 항로보다 더 깊이 더 위험한 해역으로 들어가라고 해. 그리고 엔진 출력을 최대로 높여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라고 해라. 한국 놈들이 참지 못하고 튀어나올 때까지. 그건 북한 승조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게다가 벨고로드도 위험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는 거야, 대령. 그리고 벨고로드는 내 배야. 내 방식대로 사냥한다. 제독은 인터폰을 눌러 통신실에 소리쳤습니다. 전함대 무선 침묵 개시. 지금부터 본부와의 교신을 끊는다. 사냥감이 걸려들 때까지 누구도 멈추지 마라. 제독님. 제 절규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다시 창가로 돌아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그 완벽한 팩트가 오히려 제독의 헛된 탐욕에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다로 나간 우리 함정들은 자신들이 쫓는 것이 토끼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라는 사실도 모른 채 스스로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너머 검은 바다가 유난히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괴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 어디선가 한국의 잠수함이 차가운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공포가 제 발목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저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고르 제독의 광기 어린 명령이 떨어진 직후 우리 함대는 마치 굶주린 상어떼처럼 항구를 빠져나와 동해의 거친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탑승한 벨고로드함은 그야말로 바다 위의 요새, 아니 바다 밑의 성이었습니다. 길이 184m. 인류가 만든 잠수함 중 가장 거대한 이 괴물은 10만 톤급 항공모함조차 한 줌의 재로 만들 수 있는 무인 해거래 포세이돈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성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묘하게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승조원들은 말을 아꼈고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조차 숨죽인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재물이 되러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말입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함교를 벗어나 소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잠수함의 귀이자 가장 예민한 신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윙윙거리는 전자장비의 구동음이 제 고막을 때리더군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좁은 방을 비추고 있었고 헤드셋을 낀 소나병들의 등은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오셨습니까? 소나실의 터줏대감이자 러시아 해군 최고의 황금 귀로 불리는 세르게이 상사가 헤드셋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더군요. 저는 그가 내민 믹스커피 한 잔을 받아들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상황은 어떤가? 웃기지도 않습니다. 전방 10km 북한 놈들의 김군옥 영웅한 말입니다. 이건 뭐 거의 락 콘서트 수준입니다. 스크류가 돌 때마다 캐비테이션이 터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저런 걸 타고 작전을 나가다니 북한 승조원 놈들 간도 큽니다. 세르게이는 혀를 찢찢 찼습니다. 확실히 북한 잠수함은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바다를 휘젓고 다니니 한국 해군의 소나병들이 귀를 막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그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소음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진짜 침묵이었죠. 한국 쪽 반응은? 아직은 잠잠합니다. 구축함도 초계기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폭풍전야 같습니다. 세르게이는 말을 흐리며 모니터 구석에 뜬 희미한 파형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춰 제게 묻더군요. 대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소문 진짜입니까? 소문이라니? 한국이 해성5를 완성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해성5. 러시아 정보국조차 실체 없는 유령 취급하던 그 무기. 기존의 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수면을 스치듯 날아와 적함을 타격한다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 하지만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뎌낼 특수 발사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세르게이, 자네도 알지 않나? 그건 공학적으로 불가능해. 한국 놈들이 반도체는 잘 만들지 몰라도 그런 고강도 합금 기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제 입에서는 교과서적인 답변이 흘러나왔지만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 제가 신분을 위장하고 한국의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목격했던 그 장면이 제 확신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습도가 높아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젖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민간 선박감리원으로 위장해 울산의 거대한 독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미터 크기의 LNG 운반선들이 건조되는 풍경은 장관이었지만 제 눈길을 끈 건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이 공장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슬쩍 다가간 그곳에서는 쇳가루 날리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한 노인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접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맨눈으로 시뻘건 불꽃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도 모를 정도로 무서운 집중력이었죠. 그가 다루고 있는 건 지름 50cm 정도의 티타늄 합금 파이프였습니다.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이나 미사일 수직 발사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처럼 보였습니다. 어이 영감님. 그렇게 깎으면 공차가 안 맞을 텐데요? 기계로 돌려야죠.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말을 걸자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온통 검댕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용광로보다 더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의 손이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그 손은 사람의 피부라기보다는 거친 나무 껍질이나 쇠가죽에 가까웠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옹이처럼 굵게 튀어나와 있었고 손바닥은 수천 번 베이고 대인 상처로 훈장처럼 뒤덮여 있었죠. 그것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한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쇠와 씨름하며 쇠의 성질을 뼛속까지 이해해버린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피식 웃으며 자신이 깎던 파이프의 단면을 제게 쓱 내밀더군요. 기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감동도 없어. 이놈은 내 아들놈이 탈배에 들어갈 거야. 0.001mm의 오차도 내 손끝은 못 속여. 저는 홀린 듯 그 파이프의 표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운 표면. 이음새가 어디인지조차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가공. 제가 MIT에서 배웠던 그 어떤 정밀공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양놈들은 이걸 기술이라고 부른다지? 우리는 이걸 한이라고 부른다. 내 새끼들은 나처럼 기름밥 먹지 말고 저 넓은 바다에서 떵떵거리고 살라고. 내 뼈를 갈아서 쇠를 붙이는 거야. 그 기억이 떠오르자 손아실의 서늘한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그 노인의 굳은 살 박힌 손. 아들을 위해 뼈를 갈아 넣는다던 그 도끼. 만약 그들이 그 기술과 정신으로 무기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불가능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가난에 불과했다면?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식은땀을 흘리시는데요. 세르게이의 목소리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커피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쓰더군요. 아주 지독하게.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그래. 저는 애써 부정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고르 제독은 과학을 믿고 있지만 저는 그날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과학 너머에 있는 무언가, 즉 영혼을 기계에 불어넣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만든 잠수함이 고작 소음 따위나 흘리고 다닐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건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아버지가 흘린 피와 땀이 응축된 살아있는 생명체와 싸우러 가는 꼴이었죠. 상사, 개인값을 최대로 올려. 그리고 자동 필터링은 꺼버려. 예. 그러면 바닷속 새우가 튀는 소리까지 다 들릴 텐데요. 귀가 터질 겁니다. 상관없어. 놈들은 기계음이 아니라 자연의 소리에 숨어올 거야. 파도 소리, 고래 울음소리, 심지어 해류가 흐르는 소리까지 의심해. 놓치면 우린 죽는다. 제 지시에 세르게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눈빛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하는 백색 소음이 스피커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벨고로드의 거대한 원자로가 웅웅거리는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지는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전에 말이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헤드셋을 눌러 쓴 세르게이 상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만들어내는 그 요란한 굉음, 마치 낡은 트랙터가 자갈밭을 구르는 듯한 소음 속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정적이 감지된 겁니다. 소나 화면은 온통 붉은색 잡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런 소음 속에서 다른 물체를 찾는다는 건 폭풍우 치는 밤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를 듣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하지만 세르게이는 러시아 최고의 소나병답게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소리가 사라진 곳을 보고 있더군요. 대령님, 이상합니다. 뭐가? 북한 놈들 엔진이 퍼지기라도 했나? 아닙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6시 방향 심도 300m 지점. 해류 데이터가 빕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파형 그래프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쓱 지워놓은 듯한 검은 공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해류가 있고 온도차에 따른 대류가 있죠. 그런데 저 특정 지점에서만 물의 흐름이 아주 부드럽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령이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리가 아예 없습니다. 자연소음보다 더 조용하다고요?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구멍입니다. 바다에 뚫린 구멍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세르게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저 위치, 저 속도, 그리고 저 기이할 정도의 침묵.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소름 끼치는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지? 그게 데이터상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반사파가 돌아오질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 해류의 왜곡 정도로 볼 때 세르게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장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머리 위가 아니라 발밑을 쳐다보았습니다. 용골 하단. 바로 우리 배 밑입니다. 놈들이 벨고로드의 배 밑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수함전에서 적에게 후미를 잡히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후미도 아니고 배 밑바닥이라니요. 이건 단순히 뒤를 밟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래배 밑에 붙어 다니는 빨판상어처럼 한국 잠수함은 러시아 최신의 핵잠수함의 바로 턱 밑에서 동력을 아끼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던 겁니다. 젠장. 저는 소나시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제 심장 소리가 군화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더군요. 함교에 도착했을 때 이고르 제독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달콤한 냄새가 제 폐를 찔러왔습니다. 제독님, 회피 기동하셔야 합니다. 당장요. 뭐야? 알렉세이, 또 그 겁쟁이 타령인가? 북한 놈들이 뭐 실수라도 했어? 북한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놈들이 와 있습니다. 뭐? 제독은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소설 쓰지 마. 우리 소나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 북한 배 소리가 시끄러워서 멸치 한 마리도 안 보인다고. 그게 함정입니다. 놈들은 북한 배의 소음을 이불처럼 덮어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함정 바로 밑 불과 50m 아래에 있습니다. 그제야 함교의 장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독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식을, 아니 자신의 오만을 버리지 못하더군요. 알렉세이, 자네 공학 박사 맞나? 디젤 잠수함이 핵 잠수함의 속도를 따라온다고? 그것도 자망 상태로? 배터리가 벌써 방전됐을 텐데. 놈들이 무슨 바닷속에서 충전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수면 가까이 올라와 스노클을 해야 합니다. 그때 엔진을 돌리면 소음이 발생하고 열이 감지되죠. 이고르 제독은 바로 그 물리적 한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독님은 한국의 리튬이온 기술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리튬? 그까짓 휴대폰 배터리 말인가? 그까짓 배터리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대용량 리튬이온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납축전지보다 수명이 3배, 효율은 5배입니다. 스노클 따위 필요 없습니다. 놈들은 한 번 잠수하면 3주 동안 숨도 안 쉬고 달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면서 숨소리 한 번 안 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독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나 담당 장교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장교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함장님, 3번 센서에서 미세한 압력 변화가 감지됩니다. 무언가 아주 거대한 질량이 우리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적. 함교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던 북한 잠수함의 굉음 사이로 아주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핑. 그것은 소나 탐지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쇠막대기로 우리 잠수함의 외벽을 톡 하고 건드리는 듯한 맑고 청아한 소리. 한국 잠수함 승조원들이 보내는 무언의 인사였습니다. 우리 여기 있다. 너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고르 제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친. 진짜라고? 그의 오만했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벨고로드는 길이 184m, 수중 배수량 3만 톤에 달하는 괴물입니다. 반면 한국의 안무함은 고작 3,000톤급. 체급으로 따지면 헤비급 챔피언과 유치원생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유치원생이 챔피언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서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불현듯 3년 전 울산 조선소에서 봤던 그 노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던 그 투박한 손가락. 티타늄을 떡 주무르듯 다루던 그 신기.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저 안무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개의 배터리 셀을 직렬로 연결하면서 화재가 나지 않게 제어하는 기술. 수압 40기압을 견디면서도 소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하는 용접 기술. 그것은 단순히 공식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쇳가루를 마시며 폐가 굳어가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함,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지독한 도끼가 만들어낸 결정체였던 겁니다. 이고르 제독은 그 도끼를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죠. 회피 기동, 전타 우연 30도, 속력 최대, 떼어내. 저 거머리 같은 놈들을 떼어내라고. 제독이 비명을 지르듯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벨고로드함이 육중한 몸체를 비틀며 급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체 내부가 기울어지며 책상 위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원자로의 출력을 최대로 높이자 배 전체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죠. 이 정도 급기동이면 웬만한 추격자는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거나 소나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나 화면을 보고 있던 항해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타겟. 거리 변동 없습니다. 놈들이 똑같이 따라옵니다. 뭐야? 핵잠수함의 기동을 따라온다고.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가 꺾는 각도, 속도, 심도까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율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저건 기계의 성능만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한국 잠수함의 함장 그리고 조타수. 그들의 실력이 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배가 방향을 틀기도 전에 스크류의 물살 변화만 읽고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좁고 어두운 심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괴물의 춤을 따라 추고 있는 유령. 이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자원은 없고 땅덩어리는 좁고 주변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간을 갈아 넣어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보드카를 마시며 대륙의 기상을 논할 때 그들은 좁은 벙커에 틀어박혀 밤을 새우며 배터리 효율을 0.1% 올리기 위해 피를 토했을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덩치와 핵무기라는 힘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제독님,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제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함정을 판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놈들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봐주고 있는 겁니다. 제독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논리, 우월감, 엘리트 의식, 그 모든 것이 한국의 압도적인 팩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동해의 차가운 바닷속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 자부하던 러시아의 자존심이 이름도 생소한 대한민국의 작은 잠수함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던 바로 그때 통신장교가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독님, 북한 잠수함입니다. 리명수 상장이 미쳤습니다. 뭐, 또 무슨 짓이야. 놈들이 어뢰 발사관을 개방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가 아닙니다. 놈들은 그냥 아무데나 쏘려고 합니다. 자폭입니다. 아, 신이시여. 한국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북한의 광기가 결국 최악의 형태로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무함에 압도당해 이성을 잃은 리명수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핵 어뢰의 안전장치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좁은 해역에서 핵이 터진다면 벨고로드도 안무함도 그리고 동해의 모든 생명도 끝장입니다. 방금 전까지 적이었던 한국 잠수함이 이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미치광이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침묵 뒤에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성광처럼 번쩍였습니다. 안무함에서 드디어 무언가가 사출되었습니다. 스피커를 찢을 듯한 경고음이 멈추고 소나 화면에 하얀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안무함의 수직 발사관에서 튀어오른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돌고래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북한 잠수함과 우리 벨고로드 사이의 좁은 바다 한가운데로 파고들더군요. 김한채? 아니, 저건. 세르게이 상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물체는 정확히 북한 잠수함의 선수 앞 불과 10m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나실의 모든 스피커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바닷속의 모든 소리를 움켜쥐어 터뜨려버린 듯한 고주파의 강력한 음향 장막이 펼쳐진 겁니다. 재밍입니다. 놈들이 북한 배의 음파 탐지기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무함은 미사일로 적을 부수는 하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로 보는 잠수함의 눈을 소리로 가려버리는 고단수를 둔 겁니다. 북한의 리명수 함장은 지금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위도 아래도 구분하지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게 뻔했습니다. 이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습니다. 미치광이의 눈을 가렸으니 이제 우리가 조용히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안무함이 쏘아 올린 그 작은 기만체는 단순한 연막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체스판을 뒤집기 위해 한국이 준비한 첫 번째 단추에 불과했으니까요. 제동님, 북한 잠수함의 스크류가 다시 돕니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릅니다. 음향 장막을 뚫고 다시금 쇳덩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리명수가 겁에 질려 아무 곳이나 들이박으려는 듯 엔진 출력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방향은 하필이면 우리 벨고로드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저 미친 새끼가 기어이. 이고르 제독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아한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싼 장난감이 망가질까 전전긍긍하는 탐욕스러운 노인일 뿐이었죠.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바닥에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격침해. 저 고철 덩어리가 내 배에 흠집을 내기 전에 어뢰로 날려버려. 하지만 제동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폭발 휘말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 충돌하는 것보다는 나아. 1번, 2번 어뢰 발사관 개방. 목표, 북한 잠수함 김군옥.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무기 관제사가 떨리는 손으로 발사키를 꽂아 돌렸습니다. 철컥 하는 금소금과 함께 발사 버튼의 안전 커버가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동맹국이라던 북한의 잠수함을 러시아의 손으로 수장시키는 꼴이라니. 이 추악한 팀킬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발사. 제독의 고함과 함께 관제사가 붉은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당연히 뱃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압축 공기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쉬익 하며 어뢰가 물살을 가르는 그 익숙한 진동이 느껴져야 했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적. 함교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관제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버튼을 연신 눌러댔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플라스틱 버튼이 부딪히는 경박한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 100조 루블짜리 최신의 핵잠수함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안 나가? 이상합니다.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발사 신호가 차단됐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수동으로 전환해. 수동 레버도 먹통입니다. 유압장치가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교 정면에 메인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뢰 발사 통제 화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해 지도,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 심지어 통신 패널까지. 함내의 모든 디지털 화면들이 일제히 검은색으로 깜빡이더니 기괴한 붉은색 코드로 뒤덮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경망을 강제로 장악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러시아어가 아닌 낯선 문자가 타이핑되듯 한 글자씩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전면 봉쇄. 목표 식별 불가. 발신지 푸른 섬광. 이건. 저는 소름이 돋아 발끝까지 저려왔습니다. 블루 플래시. 푸른 섬광. 러시아 정보국 사이버 테러팀이 지난 5년간 추적했지만 단 한 번도 실체를 잡지 못했던 전설적인 해킹 코드. 그것이 지금 동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우리 잠수함의 심장부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제동님, 우리가 해킹당했습니다. 해킹? 바닷속에서? 인터넷도 연결 안 된 폐쇄망을 어떻게 해킹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독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 안무함이 쏘아 올린 그 기만체. 그것은 단순한 음향교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수중 데이터 인젝터였습니다. 우리와 북한 잠수함 사이에 강력한 전자기장을 형성해 무선 통신 주파수를 타고 악성 코드를 침투시킨 겁니다. 소나의 음파 신호조차 데이터로 변환해 받아들이는 최신 잠수함의 디지털 허점을 그들은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벨고로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관으로 변했습니다. 조타 불능, 무기 발사 불능, 엔진은 켜져 있지만 스크류의 RPM을 조절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 우리는 그저 관성에 따라 바다를 떠도는 유령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먹통이 된 줄 알았던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벨고로드 함에 고한다. 그것은 러시아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통역기가 필요 없을 만큼 명료하고 서늘할 정도로 침착한 한국어였습니다. 마치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듯 감정이 거세된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안무함의 함장이었습니다. 귀관들은 대한민국 영해 인접구역에서 적대적 행위를 시도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다. 이 건방진 놈이 어디다 대고 훈계야. 통신관. 역추적해. 놈들 위치 찾아내. 이고르 제독이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아니, 애초에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귀관들의 함정 제어권은 대한민국 해군이 통제한다. 허가 없는 기동, 무장 사용, 통신 시도는 즉시 선체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반복한다. 움직이지 마라. 선언. 그것은 전쟁 선포보다 더 무서운 통제 선언이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을 상대로 너희는 내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저 압도적인 자신감.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모든 계기판이 놈들의 말대로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함교 구석에 주저앉은 이고르 제독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북한 잠수함을 격침하라고 호통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을 본 아이처럼 덜덜 떨며 꺼져버린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더군요. 그의 오만했던 논리, 힘의 우위라는 그 낡은 신념이 보이지 않는 전자감옥 안에서 처참하게 질식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해킹 기술에 경악하고 있던 그때 잊고 있었던 또 하나의 변수가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끄아아. 죽여. 다 죽여버리갔어. 통신 채널을 뚫고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명수였습니다. 시스템이 마비되어 미사일 발사가 막히자 이성을 잃은 북한 함장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겁니다. 함장님, 소나 감지. 북한 잠수함. 해치 개방. 해치가 열립니다. 뭐? 잠수 중에 해치를 연다고? 자살하려는 거야? 아니요.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동으로 쏘려는 거였습니다. 발사 버튼이 안 먹히니 어뢰실의 승조원들이 직접 어뢰를 밀어넣고 망치로 뇌관을 때려서라도 쏘겠다는 그야말로 원시적이고 관기 어린 자폭 공격. 디지털이 막히자 아날로그로 회귀한 그들의 살인은 역설적이게도 최첨단 해킹으로도 막을 수 없는 맹점이었습니다. 미친 놈들. 진짜 쏘려고 해. 거리는 500m. 맞으면 우리도 끝장이야. 함교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벨고로드는 제어 불능 상태. 회피할 수도 요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앉아서 북한의 눈먼 어뢰를 맞이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분 뒤 동해상에는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어오를 것이고 저는 방사능 먼지가 되어 사라지겠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것까지 계산했을까? 저 치밀한 안무함의 함장이 과연 북한의 저 무식한 돌발 행동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나병 세르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은 헤드셋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대령님, 들리십니까? 뭐가? 어뢰 소리냐? 아닙니다. 놈들이, 안무함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저건 고래 소리입니다. 범고래가 사냥할 때 내는 그 소리.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벨고로드의 선체가 묵직하게 흔들렸습니다. 피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배 밑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엄청난 수압의 변화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듯 안무함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던 잠수함의 기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직으로 상승하며 동시에 함체를 180도 회전시키는 항공기조차 하기 힘든 코브라 기동을 그들은 물속에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뱃머리가 향한 곳은 우리가 아니라 막 어뢰를 발사하려던 북한 잠수함의 측면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안무함은 우리를 해킹해서 묶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잠시 치워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저 통제불능의 북한 잠수함을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가장 확실하게 잠재우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뢰도 미사일도 아닌 대한민국 해군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모하고도 충격적인 방식. 그것을 목격한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안 돼. 멈춰. 그러다간 다 죽어. 거대한 수룡이 심해를 뚫고 승천하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그 장면은 제가 평생 배워온 유체역학의 모든 법칙을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83m, 무게 3,000톤의 강철 덩어리가 물속에서 거의 직각으로 솟구치다니요. 그것은 기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범 고래의 본능적인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안무함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북한 잠수함과 우리 벨고로드 사이에 사선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마치 총구 앞을 가로막는 보디가드처럼 말입니다. 미친. 저게 가능해? 관성 때문에 선체가 두 동강 날 텐데. 항해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안무함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놈들은 선체를 측면으로 비틀어 자신의 가장 단단한 옆구리를 북한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 쪽으로 들이밀더군요. 그 순간 북한 잠수함에서 기어이 퍽 하는 둔탁한 소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리명수 상장이 결국 수동으로 뇌관을 때려 어뢰를 발사한 겁니다. 유도장치도 켜지지 않은 그저 화약의 추진력만으로 날아오는 눈먼 핵 어뢰. 그 끔찍한 쇳덩이가 안무함을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200m. 아무리 최첨단 요격 시스템이 있다 해도 이 거리에서는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리.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충격에 대비해 안전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동해의 차가운 물 밑에서 내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게 증발하는구나. 하지만 1초, 2초, 3초가 지나도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체 전체를 거대한 망치로 때리는 듯한 깡 하는 금속성 충돌음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폭발이 아니라 기괴할 정도로 거친 물살의 소용돌이 소리뿐이었죠. 저는 조심스레 눈을 떴습니다. 먹통이 되었던 메인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흐릿하게나마 외부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안무함은 어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뢰에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뢰가 발사되는 그 찰나의 순간 함체 측면에 달려있던 기만용 어뢰 기만기를 역으로 발사해 날아오는 어뢰의 측면을 물리적으로 타격해버린 겁니다. 마치 날아오는 화살을 칼로 쳐내듯 어뢰의 추진부를 정밀 타격하여 궤도를 틀어버린 것이죠. 방향을 잃은 북한의 어뢰는 안무함의 배 밑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 먼 바다의 심해 절벽을 향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기술이 아니라 도박이었습니다. 0.1초만 타이밍이 빗나갔어도 안무함은 허리가 끊어져 수장되었을 테니까요. 도대체 어떤 강심장을 가져야 저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함교 구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안무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와류에 휘말린 우리 벨고로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요동치기 시작했으니까요. 함체 기울기 40도. 복원력을 잃었습니다. 원자로 냉각 펌프 경고. 전력이 불안정합니다. 해킹으로 시스템이 잠긴 상태에서 물리적 충격까지 더해지자 벨고로드는 그야말로 깡통처럼 바닷속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모두 꺼지고 시뻘건 비상등만이 핏빛처럼 번득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을 구르고 집기들이 날아다니는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명이 삐 하고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찾아온 것은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외부와의 통신도 소나도 엔진 제어도 모두 끊겼습니다. 우리는 수심 300m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고르 제독은 바닥에 엎드린 채 내 배가, 내 경력이 라며 의미 없는 헛소리만 중얼거리고 있었죠.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라던 그 위풍당당한 제독의 모습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발가벗겨진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통신 패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지만 제 본능이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이즈가 가득한 스피커 사이로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안무함 내부의 전술망 통신이 해킹 연결의 여파로 우리 스피커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역기는 고장났지만 저는 한국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러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장님, 함체 외벽 손상률 15%. 우연 밸러스트 탱크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수압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다급한 부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의 그 충돌 회피 기동으로 인해 안무함 역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설계 한계를 넘어서는 급기동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겠죠. 하지만 이어지는 함장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침수구역 폐쇄해. 그리고 펌프 돌려. 아직 안 끝났다. 함장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부상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계입니다. 안 돼. 지금 부상하면 저 뒤에 있는 벨고로드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 놈이 아직 어뢰 한 발을 더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물 위로 올라가면 미쳐버린 리명수가 화풀이로 벨고로드에게 쏠 거야. 벨고로드에는 원자로가 있다. 그게 터지면 동해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 하지만 그러다간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는 군인이다. 바다를 지키는 게 우리 임무야. 국적을 떠나서 바다가 오염되는 꼴은 못 본다. 버텨. 내 명령 없이는 1cm도 물 위로 올라가지 마라.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후려맞은 듯한 충격에 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다는 것을. 이고르 제독이 비열하게 북한을 이용해 자신들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적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생명과 바다라는 더 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3년 전 울산 조선소에서 만났던 그 노인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내 자식들이 떵떵거리고 살게 하려고 뼈를 갈아 넣는다던 그 말.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바다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숭고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안무함의 그 튼튼한 장갑판 하나하나에는 0.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노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자식을 지키려는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지지 않죠. 그러니 터지지 않죠. 그 배는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혼이 지탱하고 있는 성역이었으니까요.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영토 싸움, 자존심 싸움, 훈장 하나 더 받으려는 탐욕으로 이 바다에 왔습니다. 이고르 제독은 기술을 자랑했고 저는 데이터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사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엘리트는 MIT 박사 학위를 가진 제가 아니었습니다. 황금 견장을 단 이고르 제독도 아니었습니다. 기름밥을 먹으며 쇠를 깎던 그 투박한 손의 장인들, 그리고 지금 흔들리는 잠수함 안에서 우리는 군인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방패가 되어준 저 한국의 승조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이자 바다의 주인이었습니다. 알렉세이 대령, 뭐하고 있나? 놈들이 약해졌어. 지금이야. 수동으로라도 어뢰실로 가서 쏴버려.
정신을 차려보니 이고르 제독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더군요. 그는 안무함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다시금 탐욕의 눈빛을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제독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뭐, 이 반역자 놈이. 저건 기회야. 놈들이 비틀거릴 때 숨통을 끊어야 한다고. 아니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저는 제독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점잖던 제가 상관의 명령을 그것도 전시 상황에서 거부한 겁니다. 제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우리는 쏘지 않습니다. 아니, 쏠 수 없습니다. 이게 미쳤나? 군법회의에 넘겨버리겠어. 당장 쏘라고. 저들은 방금 우리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멸시하던 그 디젤 깡통이 당신의 그 잘난 핵잠수함을 지켜줬다고요. 그런데 등에 칼을 꽂겠다고요? 러시아 해군의 명예를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릴 셈입니까? 제 고함 소리가 함교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의 장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들었을 테니까요. 안무함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물러서십시오, 제독님. 이제 지휘권은 제가 갖습니다. 반란이다. 이놈을 체포해. 제독이 헌병을 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비상등만이 돌아가는 그 침묵의 공간. 승조원들은 제독이 아니라 저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실을 선택한 눈치였습니다. 그들도 알거든요. 지금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장사꾼인지 말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선체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번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안무함이 보내온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해킹으로 장악했던 우리 시스템의 락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에 떠있던 푸른 섬광이라는 글자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레이더 화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안무함이 여전히 우리 앞을 막아선 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 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고독한 검투사처럼, 또는 겁먹은 아이를 등 뒤에 숨기고 맹수 앞으로 걸어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죠.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쓰레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비록 오만했을지언정 비겁한 겁쟁이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통신관. 비상주파수 개방해. 네. 하지만 통신 보안이. 상관없어. 전 채널 개방해. 그리고 북한 잠수함에 연결해. 저는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 너머에 있을 광기의 리명수,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을 북한의 지도부, 아니 전 세계가 듣게 될지도 모르는 마지막 통신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벨고로드 함이다. 북한군 잠수함에 고한다. 숨을 고르고 저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지금 즉시 적대 행위를 멈춰라. 만약 한국 잠수함에 어뢰 한 발이라도 더 쏜다면.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이고르 제독을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너희를 적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심포항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건 빈말이 아니다. 제독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항복선언이자 동시에 러시아가 한국의 정신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는 협박 따위가 이미 눈이 뒤집힌 리명수에게 통할 리 없다는 것을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건 오직 저 앞에 있는 푸른 섬광 안무함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무함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어만 하던 그들이 진짜 공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듯 수직 발사관의 해치를 열어젖힌 것입니다. 안무함의 등판이 열리는 그 장면은 마치 거대한 심연의 입이 벌어지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수직 발사관의 해치가 개방되면서 뿜어져 나온 압축 공기 방울들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모습. 그것은 곧 죽음의 사신이 낫을 휘두르기 직전에 내뱉는 마지막 숨결처럼 보였더군요. 제 경고 방송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리명수 상장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으니까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던 그의 거친 숨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 아니 사냥개에게 물려 내장이 튀어나온 맹수가 내지르는 단말마와 같았습니다. 남조선 아새끼들. 내래 혼자는 안 죽는다. 다 같이 죽자. 기폭장치 가동해. 그의 비명과 함께 소나 화면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리명수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바로 자폭이었습니다. 어뢰를 쏘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 내부에 적재된 핵탄두의 안전장치를 그 자리에서 해제해 버린 겁니다. 저 거리에서 핵이 터진다면? 폭심지에서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우리 벨고로드는 물론이고 우리를 막아선 안무함 그리고 동해안의 모든 생명체가 증발해 버릴 터였습니다. 미친. 진짜 터뜨리려고 해. 방사능 수치가 올라갑니다. 소나병 세르게이가 헤드셋을 집어던지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고르 제독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처박혀 덜덜 떨고만 있었죠. 저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평온함이 아니라 너무나 거대한 절망 앞에서 느끼는 일종의 체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러시아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내 인생. 데이터와 과학을 맹신하며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하청업체 정도로만 여겼던 내 오만함. 그 모든 것이 저 미치광이의 버튼 하나로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허무했습니다. 차라리 전투 중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상관과 열등감에 미쳐버린 북한군 사이에서 개죽음을 당해야 한다니. 이보다 더 비참한 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교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꺼져갔습니다. 비상전력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 저는 칠흑 같은 바다 건너편에 있을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귓가에 아주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명인 줄 알았습니다. 죽기 전에 들린다는 환청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잠수함의 엔진 소음도 우리 배의 경보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유리잔을 동시에 긁는 듯한 혹은 거대한 바이올린 현을 쇠톱으로 켜는 듯한 고주파의 진동음.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세르게이의 헤드셋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유체 소음이 아니야. 물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물살이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물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태우는 소리였습니다. 안무함의 수직 발사관 안에서 무언가가 엄청난 에너지를 응축하며 끓어오르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나 스펙트럼 분석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형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괴한 형태를 그리고 있더군요. 일반적인 미사일이나 어뢰의 주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최신형 초음속 미사일 오닉스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예리하고 더 빠른 진동수였습니다. 마하 3? 아니, 마하 4 이상의 추진력을 준비하고 있어? 물속에서? 불가능합니다.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800배나 높습니다. 물속에서 초음속을 낸다는 건 콘크리트 벽을 머리로 뚫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초공동 어뢰 시크발조차 제어가 불안정해서 직선으로밖에 못 쏘는데 안무함은 지금 수직 발사관에서 정밀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니요. 그때 제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주고받던 그 괴담. 한국이 개발했다는 전설의 미사일. 해성5.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야혼트 미사일 기술을 가져다가 반도체 제어 기술과 특수 합금 기술을 접목해 괴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원천 기술도 없는 나라가 흉내나 냈겠지 라며 조롱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모니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붉게 타오르는 파형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진짜 실력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안무함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쳤는데도 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엄청난 열기와 소음을 내뿜으며 라곤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죠.
북한 잠수함이 자폭 시퀀스를 가동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왜 쏘지 않는 걸까요?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왜 망설이는 걸까요? 아니야. 망설이는 게 아니야. 저는 숨을 멈추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안무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가리키는 곳. 그것은 북한 잠수함의 함교도 엔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준점은 아주 미세하게 북한 잠수함의 함수 끝부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기일까? 급소를 노려 단숨에 격침시켜도 모자랄 판에 왜 가장 단단하고 의미 없는 뱃머리 끝을 노리는 걸까?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안무함은 북한 잠수함을 폭파시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 잠수함을 절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핵탄두가 들어있는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뇌관 제어 장치가 연결된 선수 부분의 신경망만 외과 수술하듯 도려내려는 미친 계획.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하다고? 길이 80m짜리 잠수함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표적의 특정 부위 50cm를 정확히 타격한다. 그것도 물속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로. 이건 올림픽 양궁 선수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1km 밖에 사과를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었습니다. 확률 0%. 아니, 마이너스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안무함의 조준선이 그 흔들리는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는 것을요. 북한 배가 파도에 밀려 1도 기울어지면 조준선도 정확히 1도 기울어졌습니다. 마치 두 배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완벽한 동기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슈퍼컴퓨터도 이런 변칙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무함의 무기 관제사, 소나병, 그리고 함장. 그들이 한 몸이 되어 자신의 심장 박동수까지 조절해가며 저 미친 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핑 돌더군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적국인 북한군마저 살리기 위해 저토록 처절하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버튼만 누르면 끝날 일을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제독님, 보십시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이고르 제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기술에서 진 게 아닙니다. 정신에서 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붉은색 라곤 표시가 깜빡이는 그 화면. 그것은 단순한 조준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니 전 세계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파괴자가 아니다. 우리는 수호자다. 그 숭고한 침묵의 외침 앞에서 저는 러시아 장교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군사학, 전략, 전술.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절제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저 작은 한국 잠수함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온다. 소나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무함의 발사관에서 기포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북한 잠수함의 핵 기폭 장치가 활성화되기 직전 0.01초의 찰나. 안무함이 그 틈을 파고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류 해전사에 다시 없을 저 위대하고도 무모한 기적의 순간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증언해야 했습니다. 동해의 깊은 바닷속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전설을 써내려가는지 말입니다. 발사. 안무함 함장의 짧고 굵은 명령이 소나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푸른 섬광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푸른 섬광은 찰나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쫓을 수조차 없는 속도. 그것은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심해의 어둠을 가르는 제우스의 번개와 같았습니다. 수중 마하사. 물리학의 법칙을 비웃으며 날아간 해성5는 북한 잠수함의 뱃머리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대한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듯 치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 절단음만이 바닷속을 울렸습니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강철을 녹이며 지나가는 그 기괴한 소리. 그것은 파괴의 소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벨고로드 함교의 사람들도, 소나실의 세르게이도, 심지어 저 바다 건너편의 리명수마저도 숨을 멈췄을 겁니다. 몇 초간의 영원 같은 정적이 흐른 뒤 소나병 세르게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대령님, 북한 잠수함이 선수가 사라졌습니다. 뭐, 폭발했나? 아닙니다. 절단되었습니다. 마치 두부처럼 썰려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메인 스크린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선명해진 외부 영상.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북한의 김군옥 영웅함. 그 흉물스럽던 잠수함의 맨 앞부분, 즉 어뢰 발사관과 자폭용, 기폭 신호 케이블이 뭉쳐있던 그 5m 남짓한 공간이 깨끗하게 잘려나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절단면은 고열에 녹아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바닷물에 식으면서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핵탄두가 들어있는 몸통은 멀쩡했습니다. 단 하나의 흠집도 없었습니다. 안무함은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만을 정확히 타격하여 제거해버린 겁니다. 저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표적의 신경망만을 골라 끊어내는 신기.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외과 의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방사능 수치. 정상입니다. 기폭 신호. 소멸했습니다. 세르게이의 외침에 함교의 승조원들이 주저앉았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목격했을 때 인간은 환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경외감을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저 잘려나간 북한 잠수함의 뱃머리와 함께 심해로 추락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이고르 제독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더군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권력자의 추악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건 우연이라고. 감히 러시아 해군을 능욕해? 공격해. 놈들은 미사일을 쏘느라 위치가 노출됐어. 지금 당장 전탄 발사해.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무기 발사 버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승조원들이 당황하여 그를 말리지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막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제독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비키게 알렉세이. 내 손으로 놈들을 수장시키겠어. 제독님. 진정하고 저 화면을 보십시오. 저는 손가락으로 전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제독은 씩씩거리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의 안무함.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당연히 그 반동으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회피 기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안무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그리고 그들의 어뢰 발사관 6문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 총구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북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벨고로드의 함교였습니다. 아! 제독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쏘는 순간에도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만약 딴 마음을 품고 공격하려 든다면 0.1초 만에 우리를 격침시킬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십니까, 제독님? 저들은 운으로 맞춘 게 아닙니다. 저는 제독에게 다가가 제가 방금 분석한 데이터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잔인할 정도로 명백한 팩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성5의 탄착 오차 범위 0.0003cm. 0. 뭐라고? 센티미터도 아닙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관역을 맞춘 게 아닙니다. 북한 잠수함 외벽의 용접선 그 미세한 틈새를 정확히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독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확인사살을 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들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제독님이 차고 계신 그 훈장의 핀만 정확히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벨고로드?
저들에게는 멈춰있는 거북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를 살려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와르르. 제독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거만한 논리,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는 환상, 그리고 한국을 얕잡아 보던 그 오만함이 저 0.0003cm라는 숫자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는 태블릿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결국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고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마치 그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는 더 이상 명령을 내릴 힘도 화를 낼 명분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동력과 제어권을 잃은 북한 잠수함은 해류에 떠밀려가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리명수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저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죽음보다 더한 치욕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겠죠. 자신이 멸시하던 남조선에게 목숨을 구걸받은 꼴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안무함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자로서 부상을 해서 깃발을 흔들까요? 아니면 통신으로 우리의 항복을 요구할까요? 보통의 승리자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달랐습니다. 대령님, 놈들이 움직입니다. 안무함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함수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어떤 조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묵묵히 기술을 돌려 깊은 심해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할 일을 마친 유령처럼 말입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거대해 보이던지요. 184m의 벨고로드보다 83m의 안무함이 훨씬 더 웅장하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품격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소나 탐지거리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스피커를 통해 짧고 굵은 신호음이 한 번 들려왔습니다. 빙. 작별 인사. 또는 우리는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 그 맑고 청아한 소리가 벨고로드의 차가운 선체를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함교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소리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경례를 붙이더군요. 적군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바다의 지배자에 대한 본능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에 검푸른 바다를 내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이 바다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한국은 그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 뿐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 바다의 진짜 주인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해온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고르 제독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괴물이야. 저건 잠수함이 아니야. 괴물이야.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독의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죠. 아니요, 제독님. 괴물이 아닙니다. 저것은 아버지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우리 시대의 슬프고도 위대한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품 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오늘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크렘린궁에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 해군의 전략은, 아니 전 세계의 해양 지도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약소국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고요한 수면 아래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 푸른 눈이 뜨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이 우리를 지켜보는 한 다시는 그 누구도 감히 이 바다를 넘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신관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에 연락해. 작전 종료. 그리고 구조대를 요청한다. 우리가 아니라 적이 떠내려가는 북한군을 위해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얹어서 최소한의 인도적 도리는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동해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새겨진 그 푸른 섬광의 잔상은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사령부의 창밖에는 지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그 사건이 있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제 손끝에는 아직도 그날의 차가운 전율이 남아있더군요.
제 책상 위에는 극비 도장이 찍힌 두툼한 작전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이 보고서의 결론에 한국군의 기술적 한계와 러시아의 우위 따위에 오만한 문장들을 채워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찢어버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가 목격한 진실만을 담아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작은 고추라 비웃었고 디젤 깡통이라며 폄하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오판이었다. 그들은 배터리의 한계 속에서도 신처럼 움직였고 낡은 디젤 엔진으로도 우리의 최신 핵잠수함을 어린아이 다루듯 농락했다. 이고르 제독은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그는 군사재판장에서도 유령을 보았다. 푸른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정신병동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오만했던 영혼은 0.0003cm의 정밀함 앞에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이죠. 반면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안무함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 자비 덕분에 저는 이렇게 펜을 잡고 후대에게 경고를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3년 전 울산 조선소에서 봤던 그 노인의 손을 떠올립니다. 거친 나무 껍질 같던 그 손. 자식을 위해 뼈를 깎고 피를 토하며 쇠를 만진다던 그 숭고한 도끼 말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미사일이나 잠수함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들 속에 가족을 지키겠다는 아버지들의 뜨거운 심장이 이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고장나고 멈출 수 있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본능은 절대 멈추지 않으니까요.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올려다봅니다. 지도 한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작은 반도가 이제 태평양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호랑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두려운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은 고작 디젤과 배터리만으로도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지독한 한국인들의 손에 원자력이라는 무한의 심장이 쥐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들의 잠수함이 물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무제한으로 바닷속을 누비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장담컨대 그때는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도 그 누구도 이 바다의 주인이라고 자처하지 못할 것입니다. 태평양의 패권은 이미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저는 창밖을 향해 보이지 않는 동해의 영웅들에게 조용히 경례를 보냅니다. 부디 그들의 침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그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이빨을 드러내는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러시아 최정예 엘리트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 잠수함의 기적 같은 승리.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심해에서 쪽잠을 자며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들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는 이 시간에도 그들의 핑소리는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 그리고 우리 기술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진짜 핵잠수함이 생긴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가슴 벅찬 응원의 메시지와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더 압도적이고 더 가슴 뛰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